안녕하십니까. 인플 바이오 리서치의 이혜진 대표입니다. 시장은 기대치 대비 어떻게 움직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이제 좋겠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죠.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이제 바이오에 특별히 악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바이오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에서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금리 동향이 바이오에는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금리의 영향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많이 빠진 거는 한 개 그 바이오텍의 임상 그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전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혁신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금리의 동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집중하는 그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이 기간 일정 안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을 봐야 되고 뭐 기술 이전을 하든가 M&A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컨퍼런스 이전에 M&A라든가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뭔가를 집중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그 영향이 이제 11월 달에 제퍼리스라든가 아니면 3월 달에 있는 TD 코엔 이렇게 좀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끝난 다음에 바이오 시장을 보면은 그 흐름이 그냥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미국 쪽만 보면은 약간 단기적으로 과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상 보류 이런 악재가 있었지만은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다. 이렇게 보고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물량들도 미국에서는 나왔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 9월 이후에 거의 6개월간 쉼 없이 계속해서 왔다라는 거고요. 1년 기간 수익률로 보면 한 40% 이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년 수익률이 한 20%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사실은 지난주 초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그 이유는 알테오젠 건으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불과 며칠 후에 코스닥 3천 시대에 정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3천 그러면 쉽게 바이오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네트로 2배를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업종은 차치하고 일단은 한 30-40%는 바이오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코스닥 3천을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긍정적인 거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한 8조 정도 기관들이 쉼 없이 사들이고 있는 거죠. 코스닥이 한 500조 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2% 정도 비중을 벤치마크 비중을 올린다 그러면 그게 한 1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 이렇게 보면은 다 비슷하게 이제 쫓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15조 원 정도까지는 수급이 있지 않을까,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기관들이 코스닥을 비워놨다가 코스닥을 사들이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일단 밀어 올리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바이오가 국내 바이오만 가지고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스닥 바이오하고 같이 비교가 됩니다. 밸류에이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돼야 되기 때문에 미국 쪽의 바이오 시장이 어떠냐 이런 분위기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미국 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8,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월까지 한 6개월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한 5년 정도를 헤맸죠. 따라서 아직도 올라갈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바이오가 괜찮은 분위기를 우리나라도 같이 이제 동반해서 투자 환경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국내는 수급까지 좀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다. 기존에는 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 바이오 주식들을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있다. 이번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기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펀더멘탈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기술 이전, 가장 큰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상 결과 발표입니다. 임상 결과 발표, 기술 이전, 이 두 가지가 어떤 식으로 잘 어우러져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승폭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발표한 기술 이전 규모, 저는 이 규모가 잘못되거나 뭐 너무 작아서 이런 거는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열티 문제입니다. 이 로열티 문제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분석과 관련한 거죠. 그래서 그 비밀 유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회사에서도 지금까지도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언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증권 이제 회사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높은 쪽으로 이제 키 어썸션에 대한 부분을 높은 쪽으로 가져갔고 시장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크게 신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버블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대 를 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팩트였는데 그거를 4, 5%로 높게 잡았던 거죠. 근데 블랙박스를 그렇게 추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시장은 그거를 쫓아서 매수를 했던 거고, 이게 이제 결국은 2%로 나왔기 때문에 떨어지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의 키 어썸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알테오젠은 작년도 11월 달에 머크가 공개를 한 사안에 대해서도 침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미 공표가 된 사안인데도 침묵하고 있을 사안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장의 기대치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로열티 비중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전체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대장주가 이 정도로 신뢰성이 없는데 나머지 기업들은 볼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다가 코스닥 3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싹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불거질 문제다. 재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은 성장에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도 이런 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이 비대칭 문제를 좀 더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체 바이오 시장이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느냐, 수급으로 올릴 수는 있는데 유지되는 거는 신뢰성으로 멀티플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기업단, 그리고 뭐 증권가, 그리고 거래소, 이 모든 주체들이 한 번 정도 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알테오젠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보면은 어차피 코스닥을 떠나서 갈 텐데 굳이 비중을 늘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코스피로 간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죠. 그래서 선침해를 할 부분들은 대부분 선침해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3천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알테오젠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알테오젠의 기술력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뭐 키트루다 SC뿐만이 아니라 뭐 기업 산도즈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기업들과 계속해서 잘 계약을 해왔던 거죠.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 차근차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꾸 버블을 만들거나 아니면 신뢰성의 문제를 누군가 만들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업 자체는 상당히 꾸준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버블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하는 IR의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출렁거리고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기업을 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쪽으로 갈 수 있는 지수가 올라가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사실은 이제 코스닥
바이오에서는 그렇게 한두 기업이 끌고 가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기업이든 위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파마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시총 순위는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코스닥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업이 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지금으로서는 아주 잘 하고 있죠. 이런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기업들이 올라와야 그야말로 코스닥 3천을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마 두 종목이 일단은 끌고 갈 텐데요. 향후에 기술 이전을 얼마나 또 잘 해내는 기업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작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작년에 어떤 종목이 이끌고 왔습니까? ABL 바이오가 이끌고 왔습니다. 4월 달에 보면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고요. 바이오 주가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11월 달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올해 누가 기술 이전을 하느냐 그 부분도 중요하고 얼마나 큰 규모로 기술 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고요. 바이오 시장 전체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급하게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포지션을 채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살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업종들 그리고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큰 순위대로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주가 수익률도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들은 아마 지금 다른 모달리티들이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 중에서 그렇게 올라올 가능성들은 다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원래 그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올랐다 그럴 때는 그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올라갈 때도 그렇고 떨어지는 것도 그 정도 속도로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올라간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항상 그 주가의 변동성보다는 그렇게 주가를 움직인 동인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임상 데이터에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든가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은 조금 지속성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크게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가 과연 정상적이냐라는 것을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기술 이전도 작년도 말 이후에는 좀 뜸한 상황이죠.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시고요. 수급이 어느 정도 차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15조 원 정도 들어오는 시점일 겁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들어오는 속도로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신약 개발 쪽인데요. 신약 개발 쪽에서 뭐 로봇을 사용한다. 그것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수술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있을 수가 있죠. 국내에서는 많은 기업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로봇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로봇이라는 게 과연 뭐겠습니까?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정의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은 이제 큐리오시스라는 국내 종목이 있습니다. 주요 제품 셀로그라는 거고요. 인큐베이터 안에 세포를 배양하는 플레이트를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둔 상태로 이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셀로고의 덩치가 다른 경쟁사 제품 대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여러 개 넣을 수 있는 그런 강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콜로니 피킹 시스템이라고 해서 세포 이제 배양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포들을 피킹하는 그런 시스템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고 영상을
분석하는 그런 제품들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데 씁니다. 이제 바이오에서 신약 개발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개발 쪽에서 AI라든가 또 합성 생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자동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초반에 일라이 릴리하고 엔비디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협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바이오와 AI가 직접적으로 뭔가 융합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냐면 일라이 릴리에는 아주 중요한 임상 정보 그리고 환자와 관련한 중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쪽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니모에 일라이 릴리의 데이터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설계를 해주겠죠. 이 설계한 물질을 다시 일라이 릴리가 가져가서 일라이 릴리가 그 물질을 실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합성을 하고 또 테스트를 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향후에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큐리오시스가 만드는 이 기기들이 연구의 자동화를 이제 촉발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I와 이제 로봇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얼마나 연구 개발에서 자동화를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술하는 로봇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벌써 현실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로봇을 이용을 해서 수술하는 일들은 지금 대부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정교하게 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발전해 나갈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조금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CDMO를 국내와 또 미국 쪽에서 공장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수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물보안법이 유예를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직까지 이제 기업들이 지목이 되지 리스트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리스트가 나오는 시점 그리고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한데 아마 기존에 하던 것들은 그냥 갈 것 같고요. 신규 수요 이제 계약부터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이 수혜가 확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ST팜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ST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ST팜이 생산하고 있는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많은 회사들이 이 RNA와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메신저 RNA라든가 또 siRNA 분야에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항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타겟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생기면서 이 RNA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여러 군데서 제가 목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 만들고 있는 이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 이 자체도 좋지만 향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글로벌리 메이저로서 수혜를 더욱더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장 완공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 더욱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아마 그 관심도 계속 될 것 같고요. 시장은 계속 넓어질 것 같고 참여자들도 계속 들어오면서 아마 시장은 더욱더 넓어질 거고 향후 뭐 방향성 결정이 됐습니다. 초고비만 사람들은 이제 일라이 릴리의 레타트루타이드 거의 24% 이상 체중이 빠지는 그런 치료제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젯바운드 한 20% 정도 빠지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시장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레타트루타이드라든가 아니면 젯바운드로다가 체중을 확 줄여 놓은 다음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계속해서 유지요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살을 빼는 것도 좋은데 다시 이제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 관리 방안으로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워낙 이제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가도 낮을 뿐더러 그리고 미리 이제 많이들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라 합성 의약품이다 보니까 그 이제 쌓아놓고 팔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이 치료제에 대해서 다른 경제 회사들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회사들이 이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가격을 인하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발 주자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측면에서도 이 근손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분야는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치료 효과를 드러내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은 거죠. 국내에도 한미약품 같이 비만 치료제에서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그런 후보 물질이 어떻게 이제 임상 결과를 나타내냐,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마취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이라든가 또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임상 이상 결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DD01 5월 달에 48주 투여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도 데이터를 발표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마취 치료제도 증상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서 F2, 3, 그 다음에 F4 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First in class, Second in class의 물질 대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60% 최소 이상은 나와야지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섬유화 해소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나와야 된다. 그리고 40% 이상이면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럴링크가 화제가 된 거는 이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도 계속 아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신약이라는 것은 그 베네핏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베네핏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일단 신약으로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네핏 그리고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자세하게 나오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AI로 이제 바이오와 연관성을 맺을 수 있는 이제 분야를 조금 더 살펴본다 그러면 아까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린 AI와 신약 개발, 그렇죠. AI를 돌려서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들은 이제 3차원 구조를 밝혀내는 거죠.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밝혀내서 우리가 타겟하는 것과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 이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항체를 대부분 발굴하는 것이 거의 80-90% 이런 신약 개발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질을 발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약을 발굴할 때 3차원 구조를 계산해 내는 그런 방식, 그리고 얼마나 결합도가 높겠느냐, 결합을 잘 할 수 있겠느냐, 이 결합도를 계산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약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서 AI가 많이 쓰인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직 염색을 통해서 그 의사들이 직접 그 영상을 찍어서 숫자를 확인을 했는데 그 AI가 이제 영상으로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겠고, 그리고 직접 영상을 보고 암을 진단하는 쪽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루닛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 AI를 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쪽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최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가 합작을 하게 된 것도 두 회사가 일라이 릴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회사가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향후에는 AI도 중요하지만 누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즉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맞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 암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그 유방암이라든가 폐암 이런 쪽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루닛이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동반 진단입니다.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 첫 단계에서부터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약을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이 환자를 먼저 선별하는 그런 과정을 먼저 함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동반 진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동반 진단에서 이제 빅파마들과 많은 협업을 연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구 협업이 향후 상업화, 본계약으로 이제 이어진다 그러면 이 분야는 굉장히 시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도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코스닥 3천 시대를 이제 외치고 있고요.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바이오 기업을 좀 밀어주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는 거죠. 지금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은 유상증자라 아니면 시비 발행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제3의 방법을 기회를 준다 그러면 좋을 텐데 아마 그 대상으로는 루닛 같은 회사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자금은 좀 부족한데 글로벌 경쟁력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번 정부의 코스닥 3천 이 수급을 개선하는 수에 루닛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R3라든가 A1 같은 경우 올해 상반기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상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에이프릴 바이오의 그런 기술력의 POC, 그러니까 사파 플랫폼이 과연 작동하느냐, 사람 몸속에서 치료 효과를 내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의 그런 그 파트너 회사들이 언급했던 상황들, 그러니까 적응증을 확장하겠다 이런 언급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이 저도 이제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ABL 001과 담도암 233 그 장기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를 한다 그러면 곧바로 신약 신청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하나 가진 그런 회사가 된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를 상반기에 6월달이나 아니면 7월달 그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임상 3상 중요한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도 기존 물질이죠. 바토클리맙의 테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피부, 이제 루푸스 관련한 데이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신물질로 연구하는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중요하고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잘 가고 폭을 열어줘야 밑에 있는 기업들이 딸려서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로서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전하고 나면 아마 가장 클 텐데 ABL 바이오 수급상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상반기에 중요한 확증적 임상 결과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업 ABL 바이오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그동안 바이오를 투자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셨던 분들도 이번 코스닥 3천 정부가 제시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셨고 그중에 많은 부분이 아마 바이오 투자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를 투자하실 때는 몇 가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성공 확률이 낮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큰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게 본질이다. 최근에는 수급이 좋으니까 위쪽으로만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와 리턴이 존재하는데 굉장히 큰 리스크 그리고 굉장히 큰 리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 개의 종목에 몰빵한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4개 종목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이 바이오 장세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글로벌리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따라서 바이오에 대한 속성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투자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치캠프 신간 진짜 블록체인 미래 금융산업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을 알아야 진짜 코인을 찾을 수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문가 송복은 리더의 실전 경험이 녹아있는 이해하기 쉬운 진짜 블록체인 주요 대형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인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은 주의 부탁드립니다.